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20% 이상 먹게 되면 반드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몸이 굉장히 무겁고 피곤하면서 살이 찐 상태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면서 살이 찐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살이 쪘는데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활력도 넘치고 몸이 너무 가볍다 이런다면 그 사람의 아마 몸 건강 상태에 맞는 체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살이 쪘다라는 이제 느낌을 가지시고 살을 빼려는 다이어트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좋지 않아요.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이 지방세포로부터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염증도 많은 상태입니다. 염증이 많은 상태라는 것은 건강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몸이 된 거죠. 결국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 몸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몸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것은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 이제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에 쌓여있는 이제 칼로리를 소비함으로써 지방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력이 대부분 많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너무 고통스럽죠. 칼로리를 줄인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배가 고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 그 몸 상태가 이미 체력이 떨어졌는데 또 운동을 과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라면 헬스장 등록을 하고도 며칠 가지 못하게 되는, 이래서 대부분 칼로리와 운동으로 접근하는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건강한 음식을 먼저 선택을 하고 또 내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이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노력, 이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소화라는 관점은요,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된다, 소화불량,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화불량은 단순히 그냥 속이 불편해, 몸이 안 좋아, 피곤해,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소화불량된 그 대사산물은 인체 내에서 다 독소로 반응을 합니다. 소화가 안 된 그 찌꺼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트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지속이 되는데요. 몸에서는 이것을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몸에서는 좋은 영양을 흡수하고 그 찌꺼기로 나오는 대사산물은 다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켜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되고 또 찌꺼기만 싹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식사를 통해서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사를 하거나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이 소화불량 상태를 겪게 됩니다. 소화불량은 독소가 되고 이 독소는 또 내 몸을 공격하는 이물질로 작용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또 이 찌꺼기를 내보내는 모든 장기들을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고 칼로리를 낮은 거를 선택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를 완전히 시키는 것. 완전히 소화시켜서 음식 영양소만 흡수하고 찌꺼기는 다 내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은 사실 영양 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양 과다가 맞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영양 실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음식은 칼로리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몇 칼로리 하면서 열량을 내주는 영양소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탄단지는 대부분 많이 먹게 돼요. 밥도 많이 먹게 되고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또 빵도 많이 먹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대부분 탄단지, 이거는 영양 과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탄단지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피와 살을 만들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몸에서 잘 연소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잘 흡수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탄단지를 잘 소화시켜주는 소화 효소가 충분히
몸에서 잘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소화 효소는 우리 인체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효소들의 결과물들로 소화효소 양도 늘어날 수 있는데, 바로 효소를 만드는 조효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가장 좋은 형태가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탄단지는 많이 먹는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 어떤가요? 하루에 한 접시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영양 결핍이 돼서 전체적으로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냥 좀 더 강렬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비만은 현대판 영양실조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효소, 조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효소의 부족, 결국 탄단지가 너무 과하게 많이 들어오고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살이 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근육이 증가한 게 아니라 지방이 쌓인 거죠. 지방이 왜 쌓이게 됐을까? 지방이 축적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먹은 음식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쌓이게 됐을까를 보면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잘못된 식사를 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바로 미국인들의 식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미국인들은 약 하루에 57% 정도를 가공된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미국인 표준 식단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유, 시리얼을 먹고, 점심에 햄버거, 감자칩을 먹고, 저녁에는 냉동 피자, 냉동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살아있는 음식을 전혀 먹을 기회가 없고, 과일, 채소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가공된 음식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살아있는 효소나 식물 영양소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과 또 과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됨으로써 인체 내에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과도한 가공식품 때문에 간 건강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대사가 일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방이 축적됐다는 것은 지방 대사가 잘 안 된 거죠. 이 지방 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가 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이 지속적으로 해독과 또 너무나 많은 이 칼로리를 대사를 하면서 간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또 탄단지만 치우친 식사를 하게 되면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한 지방 축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경우, 그리고 잘못된 식사, 저는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골고루 많이 먹는,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 어디죠? 뷔페를 가게 되면 골고루 잘 먹습니다.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종류별로 다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골고루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동시에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는 췌장에서 만들어내지만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작용하는 이 소화 효소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동시에 골고루 많이 먹는, 골고루 잘 먹는 식사를 하게 되면 역시 췌장, 그리고 간, 우리 몸의 다양한 소화 기관들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또 에너지를 다 만들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쌓이고 이게 체지방으로 쌓이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음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그리고 잘못된 골고루 다양하게 먹는 식사법, 이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 중에 가장 수분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잠자고 일어난 아침 시간입니다. 이때는 밤새 우리 몸이,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는 계속 여과가 일어나죠. 혈액의 여과가 일어나서 방광에 이제 소변을 모은 상태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자동으로 화장실에
pH를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수분이 이제 부족해진 상태, 탈수가 되기 전의 상태로 몸이 계속 수분을 여과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주면 수분이 보충이 되면서 탈수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이 소화기가 워밍업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인 거죠. 물 한 잔을 마시면 이 소화기를 깨우는 호르몬, 무티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기가 잘 일할 수 있는 워밍업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역시 이제 식사 전에마다 이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기를 한번 워밍업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화기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화 효소도 잘 분비하고 소장이나 위, 운동성이 또 좋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람 몸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에너지, 칼로리와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칼로리에만 집중하는, 칼로리가 낮은 음식, 이거에만 집중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00칼로리짜리 그런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것만 이제 계속 먹습니다. 그럼 인체는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나 또 영양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기아 상태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모드로 몸이 바뀝니다. 근데 평생 이렇게 먹을 수는 없겠죠. 저칼로리를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순간 몸은 드디어 이제 영양이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장 모드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이 음식이 계속 공급받지 못할 때 많이 먹고 나서 저축을 해놨다가 또 못 먹을 때를 대비하는 이런 몸의 항상성의 원리에 의거한 거죠. 따라서 저칼로리만 계속 먹게 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칼로리가 없다 보니까 살은 빠질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살을 뺀다라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과하게 하니까 굉장히 몸이 이제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이제 소모했던 글리코겐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탄수화물 음식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고서 꾸준히 운동으로 살을 뺐다 할지라도 운동을 줄이는 순간, 또 운동을 멈추는 순간 또 살이 찌는 몸으로 몸은 또 기억을 하고 또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와 운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몸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잘 맛있게 먹으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보충을 하면서 심폐호흡이나 혈액순환이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하지 마시고 또 운동 몇 시간, 물론 하루에 1시간 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 평생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범위 안에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의 당을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달콤하니까 이거 당이 높겠지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보면요, 이 성분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요. 수분이 약 85에서 90%,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당분이 차지하는 게 10에서 많아 20%입니다. 수박은 무려 5%밖에 당분이 없고요. 포도 15%, 좀 당분이 높다 하는 과일이 바나나 20%예요. 한 음식이 차지하는 에너지가 20%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우리가 쌀밥을 볼 때 쌀밥의 거의 60%, 70% 이상이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에서 쌀이 분해됐을 때 주는 이 포도당은 굉장히 안전하게 여기면서 과일의 당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당뇨 환자가 만약 한 끼 식사를 한 300칼로리를 먹는다고 가정하에 밥을 한 공기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한 식사는 과일로 한 접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과일의 성분에는요, 포도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포도당, 과당, 자당이 굉장히 조화롭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쌀밥보다 더 안전한 이유는 포도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운반을 해줘야만 우리 몸에서 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의 과당과 자당은, 특히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해요. 이게 식후에 먹는 과일만
아니라면 식사로 또는 식전에 이 과일을 선택한다면 몸은 인슐린의 자극도 없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아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미의 당지수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흰 쌀밥은 한 75 정도로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반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현미, 이것은 55입니다. 고구마도 55 정도 되는데요. 달콤하다고 느끼는 이 포도, 당지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포도는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과, 그 다음에 귤,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는 더 낮은 당지수예요. 그래서 당지수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과일과 그리고 채소군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있는 꼭지점에 있는 이 당지수 높은 음식이 백미, 국수, 라면, 우동, 떡 이런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당뇨 환자들 옆에서 보니까 떡도 잘 드시고 우동도 잘 드시고 국수도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은 한 조각 드시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거는 이 과일의 당에 대한 잘못된 이 오류 지식입니다. 당뇨 환자라면 물론 이제 당이 높은 과일은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줄 수 있어서 저도 당이 낮은 과일을 드시면서 마음 편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냥 제 책을 6번 정독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과일 채소로 식습관을 쌀밥보다 이걸 많이 드셨을 경우에 한 달 안에도 혈당이 한 400에서 150까지 떨어진 분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당도가 낮은 과일, 블루베리, 키위, 오렌지, 당도 낮은 과일 그리고 채소를 좀 같이 드시면서 안전하게 드시면 절대 당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크롬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당을 공급해 줍니다. 정상 혈당을 가진 분들이 드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하루에 저는 실천할 수 있다면 최소 한 끼 이상, 2끼까지도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지금 백미나 또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이제 위의 연동 운동을 통해서 소화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위액이 분비가 되면서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해로운 것에 대해서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소화 효소, 위액이 내가 섭취한 음식과 골고루 잘 섞여서 100% 이 소화효소에 잘 버무려져서 잘 소화가 되면 이상적인 이 소화작용,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국과 찌개 문화가 있습니다. 드시면서 국물을 후루룩 삼키시고 또 같이 여러 음식과 함께 또 물을 또 중간에 드시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이 됩니다. 특히 쌀밥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인체의 이 해부학적 원리상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자동으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아밀라제가 없어요. 사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아밀라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산에 있는 소화효소로 사자는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사람은 침이 나오고 여기 아밀라제가 있다는 것은 씹어서 탄수화물을 입 안에서 일단 1단계 소화를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덜 소화된 이 탄수화물은 췌장에서도 역시 아밀라제가 분비가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국을 드시면서 쌀밥을 많이 씹지 않고 그냥 후루룩 삼키게 되면 이 치매 소화를 별로 받지 못하고 췌장에 있는 아밀라제에서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위액에 또 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된 상태입니다. 희석이 되면 일단은 소화액이 탄수화물과 접하는 접점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췌장에서 또 굉장히 아밀라제를 많이 분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국과 찌개 요리를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위가 소화액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췌장도 같이 지치면서 완전히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 위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형태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위가 또 소화기가 굉장히 무리를 하고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꼭 이제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지 않는 수분이 적은 음식, 국과 찌개보다는 음식 자체에 수분이 있는 형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화액을 희석시키지 않는 식사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화찌개를 건강하게 즐기시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저도 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을 아예 끊고 살기는 참 어렵죠. 또 국 자체가 여러 영양소들을 또 많이 우려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채소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국을 먹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을 일단 좀 싱겁게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이제 나트륨 섭취가 기준보다 한 4배가량 높은 이유는 국을 너무 삼시세끼 자주 먹기 때문이에요. 국물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순간 짠맛에 대한 입으로 느끼는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소금을 적정량만 넣으면 싱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야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그 짠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좀 싱겁게 먹는 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너무 짜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진하게 먹는 그런 찌개 요리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맑게 끓인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이런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과 쌀밥을 섞어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먼저 국을 먼저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말아 먹는 국밥 형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의 경우에는 국이 있으면 쌀밥을 먹기 전에 먼저 국을 먹습니다. 미역국에 미역도 있고, 여기에 소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을 넣기도 하고, 해산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최대한 좀 싱겁게 끓이려는 노력을 하고, 이 소금의 짠맛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멸치 육수예요. 멸치 육수를 많이 넣어서 끓이면 그렇게 짜지 않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 된장국에 멸치 육수를 많이 넣고,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호박이나 감자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먼저 국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쌀밥을 먹을 때는 최대한 입에서 꼭꼭 씹어서 50번 정도 씹어서 침에 있는 소화 요소로 소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먹을 때는 먼저 국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식사를 하면 국을 안 먹었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충분히 국을 먹고 밥을 먹기 때문에 국과 찌개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완전 소화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50번, 어떤 분은 100번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실천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50번, 내가 50번을 씻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젓가락을 들고 식사하지 마시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음식을 천천히 씹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게 씹다 보면 계속 침이 나오거든요. 입에서 죽이 되고 거의 물이 되는 수준까지 됐을 때 이제 삼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소화요소가 위액이나 췌장에 소장에 있는 소화요소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50번 그리고 씹으시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와 간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대부분 칼로리 집중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떤 어머니 지인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렇게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니까 너무 부럽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체질이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한 60kg 이상까지 많이 찌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거의 체중과 몸 형태가 거의 같거든요. 그 이유는 저와 함께 간 건강을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심 식사는 정말 마음껏 아주 맛있게 드시거든요. 배부르게. 그런데도 체중 변화가 없습니다. 아침에 저희는 늘 과일을 먹는데요. 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해줍니다.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에 집중하기보다 간에 집중하면 결국 지방 대사를 하는 것은 간이거든요. 간이 점점점 튼튼해집니다. 도리어 막스거슨 의사도 모든 이 생명체의 건강의 축은 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 환자들이 건강이 무너진 이유도 간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이 건강해진 간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됐다는 것은 바로 간 건강이 무너졌다는 신호고요. 이 간 건강을 회복하면
역시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서 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지는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 효과가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가 아니고요. 먼저 간 건강을 신경 써주시면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로 간을 해독한다라는 개념은 식후 과일이 아닌 식사 과일, 식전 과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인들의 이 디저트 문화가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 왜냐하면 식사 중에도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 김치, 나물, 여러 가지 고기,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후에 또 과일이 들어오게 되면 과일의 당과 또 식사 중에 먹은 섬유질 만나서 이 위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 먹고 가스가 차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장기간 이 습관이 지속되게 되면 그 가스가 몸에서 이제 발효라는 거는 당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로 바뀌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또 지속이 되게 되면 지방간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한국인들 굉장히 많은데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함께 식후 과일 습관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후에 드시면 독이다,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독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 과일 또는 식전 과일, 식사 전에 먹는 마치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이거부터 바꾸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과일을 먹게 되면 몸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양이 들어오고 또 빠른 해독이 이루어집니다. 왜 해독이 잘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는 게 좋은 거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주고 또 몸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은 바로 물과 같이 90% 정도가 수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맹물이 아닌 거죠.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식물 영양소, 효소,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아주 영양이 가득한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에 있는 수분은 고급 수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급 수분을 먹게 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결국 간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약 70% 정도를 해독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다양한 음식물의 대사산물도 해독하고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들도 해독을 하게 되는데, 해독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과일 속의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간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급 비타민과 고급 미네랄, 이게 해독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는 간 건강과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시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점심 저녁을 드실 때도 식전 과일을 한 접시를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전 과일을 먼저 드시게 되면 이 속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당, 에너지원도 같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자연히 이 쌀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결국 쌀밥이 또 비만의 원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좋은 수분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과일을 먼저 점심과 저녁 식사 전에 드시게 되면 자연히 이 해독도 좋아지고 또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하루에 2끼 과일식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2끼까지는 저는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유인원의 주식이 과일이죠. 이 유인원들이 먹는 식사법과 거의 비슷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극이 안 되고 몸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또 비만세포를, 체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에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식사 전에도 한 접시 과일을 드시는 방법, 세 번째는 하루에 2끼까지 과일 식사를 하는 방법,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과일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저는 과일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하루에 거의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음식을 먹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만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몸이 이 쉬는 동안에 자가 포식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몸이 젊어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 몸에 맞아서 쉽고 편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들은 괜찮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에 한 번 먹는 한 끼 식사에 굉장히 과식을 하기가 쉽고, 그동안 안 먹었으니까 먹어줘야 돼 라는 보상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배고픔을 참지 말고, 억지로 참지 말고, 저는 아침 식사는 과일로 드신다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좋은 수분,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 성분들이 간의 해독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간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맛있게 먹으면서 또 배부르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너무 좋은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도록 저는 선택권을 드리고, 좀 참기 힘들고 그래도 좀 아침에 에너지를 얻고 싶다, 또 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즐겁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꼭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저도 살이 찐 경험이 있는데요. 한 5kg 정도가 한 달 정도 만에 증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너무 이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운동 이후에 밥을 2공기 먹는다든지 빵을 막 3개씩 먹는다든지 이렇게 탄수화물을 막 집착적으로 먹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또 헬스장에서 어떤 분들 하루에 이번에 운동을 통해서 정말 살을 쫙 빼야지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막 3시간, 4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건강한 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3, 4시간 운동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오랫동안 살이 쪄왔고 염증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력이 굉장히 더 떨어지게 되고 더 지치게 되고 이후에 오히려 아팠던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설계해야 됩니다. 건강이 약한 상태에서는 장시간 걷는 거나 뛰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다 이럴 때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칭 정도, 또 제자리 걷기 정도의 가벼운 몸에 좀 유연함을 주고 근육을 약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운동법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추운 겨울에 너무 또 바깥에서 요즘 또 맨발 걷기가 너무 또 유행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밖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이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입니다. 또 혈관 수축이나 또 체온이 또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운동들은 굉장히 삼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설계할 때는 내 체력에 맞는 운동, 몸이 좀 약하다 그럴 때는 지나친 운동 설계를 하기보다 가볍게 시작해서 체력이 어느 정도 증가했을 때 운동도 같이 좀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일 식습관의 법칙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22이 가족의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사과나 케일이나 브로콜리, 레몬 같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과일을 21일 동안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3주 실천을 했는데 이 3주만 해도 몸에서 유익균이 굉장히 증가하고 유해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익균이 한 20%에서 40% 증가를 했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도 유해균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몸에서 이제 건강한 느낌들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그 결과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아 존중감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로 장내 미생물이 해로운 균이 사라지고 건강한 균이 늘어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면역세포도 좋아지고 장에서 분비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잘 분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 다 분비한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장에서 약 90%가 만들어지고 분비한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분들은 장도 같이 나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몸에 이제 비만세균, 유해균이 상당히 줄어들고 건강한 균,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 또 자아 존중감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 몸이 뭔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군요. 뇌에는요, 뇌 시상하부가 있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과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분비를 해줍니다. 만약에 배가 너무 고픈데도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먹지 않음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식욕 중추가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이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주면서 먹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배고픔이 만족이 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또 안 좋잖아요. 적당하게 이제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이 잘 맞으면 생명에 꼭 필요한 음식 섭취를 하면서 살이 찌지 않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식욕 억제 호르몬과 식욕 촉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느냐, 이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고기를 과식하기도 하고 뭐 빵을 과식하기도 하고 뭐 쌀밥을 뭐 두세 공기 뭐 과식하기도 하고 또 가공식품 뭐 햄버거, 피자 뭐 그리고 뭐 배달 음식들, 치킨 뭐 이런 것들을 과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음식들은 과식하기가 쉽죠. 그런데 과일로 과식하는 거, 뭐 채소로 과식하는 거 어떤가요? 과일, 채소로 과식하기는 어렵죠. 과일, 채소 안에는 몸에 꼭 필요한 뭐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효소라는 것이 같이 공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과일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먹으면 정말 배가 불러요. 뭐 제가 1kg 이상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1kg까지 드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뭐 500g 정도 먹으면 아 배부르다, 생각보다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일 500g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이유는 효소라는 성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식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죠. 뭐 고기나 빵이나 쌀밥이나 이런 음식들은 다 조리가 됐고 양념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효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배부름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특징들을 보니까 효소가 많은 음식은 과식하지 않게 돼요. 효소가 적은 음식은 과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식의 진짜 원인은 효소 결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체는 효소가 충분해야 여러 소화, 대사, 그리고 잠재 효소로 인해서 여러 생명작용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드시게 되면 자연히 과식이 되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생체의 세포 구성물질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 세포막이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막이 지방이 부족해서 이 지질막의 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 이 두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 어린이, 또 여성, 남성들의 이 호르몬의 원료, 이 모두 다 건강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오메가3 지방산 많이 이제 중요한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꼭 필요한 지방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포화 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포화 지방은 나쁘고 불포화 지방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포화 지방은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화냐 불포화의 차이는 탄소와 수소 결합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이면서 건강한 지방이 있어요.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이 포화지방 섭취로 16kg을 감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을 섭취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사례인데요. 코코넛 오일은 식물 유래의 건강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이에요. 동물성 포화지방, 고기 기름에 들어있는 이 포화지방과 이 식물성 포화지방을 동일하게 생각해서 포화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포화지방인 자연의 지방,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에너지원이 바로 되는 MCT 오일, 중수의 지방산이 풍부하면서 라우르산이라든지 인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코코넛 오일을 이제 옛날에 약이 없던 시절, 또 약이 없는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상처 치료에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미생물의 감염을 막아주고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뭐 상처가 났을 때 코코넛 오일을 바르는 습관이 있거든요. 빠르게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몸에 좋지 않은 지방, 이상한 지방이 있어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라는 것은 꼬였다, 꺾였다라는 뜻인데요. 지방의 구조가 이상하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자연에서는 절대 생성될 수 없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소 결합을 파괴해서 만드는 마가린, 팜유 이런 것들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고, 안전하게 튀겼다 할지라도 라면이나 과자나 도너츠 같은 이런 튀긴 음식들이, 가공된 음식들이 있죠. 이렇게 안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체는 트랜스 지방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몸에서 불필요한 그런 과산화 지질 같은 독소로 작용이 됩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 트랜스 지방은 워낙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변형이나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도록 제안을 했고, 식품표기법에도 트랜스 지방 함유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0이라고 써 있어도 가공된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튀겨진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음식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신 건강한 지방으로 코코넛 오일뿐만 아니라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아마씨나 올리브 오일이나 참깨, 들깨, 이 자연의 씨앗 상태에 들어있는 건강한 기름들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후에 꼭 이제 빵이 먹고 싶고 또 케이크나 달콤한 음식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이 빵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중독증이라 하죠. 빵을 먹게 되면 이 빵에 대한 만족감,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먹고 또 먹게 되는, 그래서 금방 살이 찌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빵과 디저트를 드실 때는 너무 이제 끊으라고 하면 굉장히 또 갑작스러운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더 먹게 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빵을 먹긴 먹되 첫 번째는 먼저 과일을 먹고 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식사를 바꿔보는 거예요. 빵만 먼저 막 집착적으로 드시면 살이 찌는 거 다 아시잖아요. 과일을 먹고 먹어야겠다라고 첫 번째 마음을 먹게 되면, 과일을 먹은 이후에는 빵에 대한 그 식감이나 맛이 그렇게 또 맛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과일을 안 먹던 시절에는 빵이 정말 맛있었는데, 과일을 충분히 먹은 지금은 빵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과일을 먹을 때 마인드풀 이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명상이라는 뜻으로 음식에 최대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과일이 주는 맛, 냄새, 그리고 식감, 향기, 눈으로 보는 다양한 색깔들, 오감으로 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마인드풀 이팅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맛과 다양한 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라는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도 빵도 천천히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빵이 주는 이 식감이나 또 맛이 전에 느꼈던 맛보다 생각보다 맛이 없네 라고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실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과일이 맛있고 빵이 별로 맛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빵을 이제 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디저트를 드시게 됐을 때는 무조건 천천히 먹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지인은 식사를 1시간 동안 해요. 굉장히 천천히 씹고 또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먹어도 케이크를 후다닥 먹는 게 아니고, 저와 만나면 한 3-4시간 수다를 할 때도 있는데, 커피 한 잔에 케이크, 맛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아주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면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지 않아요. 혈당이 빠르게 되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디저트 어쩔 수 없이 달콤한 케이크를 먹는다라면 아주 천천히, 또 이것도 역시 오감으로 맛을 느끼면서 마인드풀 이팅의 방법으로 하시면 건강한 디저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 콜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늘어날수록 이 호르몬이 또 많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도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염증이 증가하면 몸은 당연히 염증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지방 분해를 하는데 쓸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늘면 음식으로 또 우리가 쉽게 보상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은 누구나 몸이 싫고 또 내 마음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먹는 걸 찾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고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다른 이런 빵 이런 거 많이 먹게 되죠.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면 음식을 또 건강한 음식을 먹기 어렵죠. 뭐 과일 채소를 드시는 분들보다는 배달 음식,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수록 나쁜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고 또 몸에서 염증이 늘어나서 이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두 가지 역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먹느냐가 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을 식사로 드신다라면 사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드셔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번 제일 좋은 때에 먹으려고 하는데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아침 식사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일은 첫 번째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인체는 그동안 밤새 쉬었던 모드였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일을 하려는 모드가 아니라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회사에서 사장님이 전화해서 업무를 딱 주면 절대 일하고 싶은 마음에 안 들겠죠? 엄마가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눈 뜨자마자 공부해 라고 시험 문제 주면 또 기분이 좋지 않겠죠?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체도 눈 뜨자마자 소화 요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주면 몸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과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과일은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분이 90%이고 나머지는 씹으면서 바로 뭐 약간의 그냥 섬유질 정도만 위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아침에 소화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 가장 좋은 식사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일에는요, 제가 무려 9대 영양소, 심지어 10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몸의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당분, 포도당, 과당, 자당 아주 균형 있게 에너지원이 되면서 또 아침에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 면역력을 올려주는 식물 영양소,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수분까지 해서 9대 영양소가 됩니다. 또 과일에 따라서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소량이지만 단백질도 있고 또 어떤 과일의 경우 아보카도의 경우는 좋은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수분, 식물 영양소,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해서 9대 영양소가 충분히 좋은 식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에너지를 내는데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또 세 번째로 화장실 가는데도 많은 여성분들이 변비 많으시잖아요. 또 약물로 인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장 기능에 문제가 와서 변비가 오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도 가장 좋은 이 변비 치료제로는 저는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식이섬유 하면은 현미 껍질이나 콩 껍질에는 불용성, 딱딱한 식이섬유를 많이 떠올리세요. 그런데 인체에 변의 고형물을 잘 만들고 내보내도록 하는 데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굉장히 변비에 바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유익균을 늘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또 과일의 성분들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아침에 활동하기도 좋고 또 배설하기에도 좋고 또 에너지를 바로 쓰기에도 좋은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로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었을 때 빠르게 느끼는 변화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이제 편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의 경우 화장이 잘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너뷰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몸속이 건강해야 그로 나타나는 피부도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몸속에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고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피부결이 좋아집니다. 또 피부가 맑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화장을 잘 받는다라는 것을 빠르게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난다, 체력이 좋아진다라는 변화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그동안 우리가 삼시세끼 쌀밥이 주식이다라고 생각했던 문화 때문에 아침에 꼭 밥과 뭐 국 이런 음식을 좀 거하게 드시면서 소화가 안 됐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속이 너무 편하죠. 과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심리적인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때문인 것 외에는 과일은 소화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고 3일만 먹어도 만성 피로가 좀 줄어든다, 피로감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사과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아주 좋은 유익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 하면은 이제 아침 사과, 금사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꼭 필요로 하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만 먹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장수한다 라는 말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가 근육 형성과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근육하면은 뭐 다른 걸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과에도 근육 건강,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이 퀘르세틴은 뭐 양파 껍질에도 있고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죠.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뭐 장수, 뭐 장 건강, 뭐 근육 건강, 뭐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사과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토제닉이라는 것은 인체 에너지원인 케톤을 사용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우리 몸은요,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다 알고 있는 포도당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밀가루,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에서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과일이나 또 녹말 음식에도 바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포도당이 없을 때는 또 인체는 지방을 태워서 만든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북극, 뭐 이누이트 이런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과일 채소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동물의 내장과 뭐 지방, 살코기들을 먹으면서도 몸에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포도당이 없을 때 인체는 지방이 공급이 되면 바로 지방을 통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유 속에도 뭐 포도당도 있지만 지방도 같이 있습니다. 당과 지방이 인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인체는 일단 당이 있을 때는 당을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당이 없을 때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탄고지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아주 낮게 먹고 고지, 지방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가 바로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을 5%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뭐 70%, 80% 그리고 나머지를 20, 30%를 단백질을 먹습니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 개발된 그 배경이 뇌에 이상이 온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당 대사보다 케톤 에너지를 썼을 때 이 뇌의 발작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한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식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태워지는 원리를 발견하면서 저탄고지 식사법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옵니다. 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멍해지는 현상도 오고 마치 금단 현상처럼 당 떨어졌다라고 느끼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게 몇 번은 괜찮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질리거든요. 느끼한 맛 때문에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좀 저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고기와 옆에 지방이 대부분 붙어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고기 다이어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고기는 많이 먹게 되면 인체 내에서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나 뭐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기 다이어트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하게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런 오일들, 식물성 위주의 건강한 지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방에 대한 이제 많이 저도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를 같이 먹게 될수록 몸이 피곤해지면서 또 노폐물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케토제닉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성 지방으로 바로 견과류에 있는 지방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공통점으로는 고기 위주의 이 지방과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기능성 이제 영양 보충제를, 영양제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에 맞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은 그래도 늘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원래 본연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 블루베리나 키위나 오렌지 같이 당분은 적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식사,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탄, 당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탄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로 견과류를 한 접시 100g에서 120g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견과류는 마카다미아, 아몬드, 이런 호두 이런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산패된 이 견과류는 정말 맛이 없고 몸에도 좋지 않아요. 신선하게 볶아진 견과류 또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면 생,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100g 이상 먹게 되면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책을, 아침과 습관 책을 쓸 때 탈고를 앞두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쌀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견과류로 케토제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 케톤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견과류를 120g씩 이렇게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뇌는 계속 깨어있고 졸리지 않고 식곤증이 없이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제가 22시간까지 깨어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탈고를 위해서 마지막 정리와 이 집중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저당도 과일로 선택을 하시면 탄수화물의 함량이 20%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좋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지방이 또 많죠. 지방으로 인해서 몸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3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케톤식을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그런 몸의 변화와 또 뇌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 케톤식도 역시 우리가 사람의 몸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빨리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이상은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일시적으로 열매 케톤식은 바쁠 때, 또 이 순간에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 작가나 수험생, 그리고 일정이 또 계속 바뀌는 그런 직업, 프리랜서 이런 직업들을 하실 때 이동하면서도 먹기에 좋고 굉장히 간편하고 몸에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토마토는 토마토가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간다라는 이제 서양 속담도 있는데요. 너무 좋은 건강한 음식이죠. 주로 알려진 대표적인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은 라이코펜입니다. 장기간 먹었을 때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죠. 간 건강, 심장 건강, 혈관까지도 너무나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또 지방 대사를 돕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몸 전체 신진 대사에 어느 곳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되거든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에 비타민 B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여러 이제 소스들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또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요리했을 때 그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한 기름과 함께 요리했을 때 감칠맛이 나오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G라고 하는 그거에 많이 중독됐다라고 해서 막 라면 같은 거 계속 중독성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글루탐산 성분인데요. 이 토마토에 이 성분이 있어서 다양한 요리를 할 때 그 소스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감칠맛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오미의 하나잖아요. 먹지 않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감칠맛을 내는 여러 소스들의 원료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인체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삼지 않고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맞아요. 머리카락도 우리 세포도 손톱도 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들과 면역세포들, 면역물질까지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보통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는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도 15%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 특히 헬스하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나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 함량을 또 굉장히 올립니다. 20%, 30%까지 올리는데 장기적으로 20%, 30% 이상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온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노폐물 대사로 인해서 이 신장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함량이 10% 미만으로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0% 이상, 심지어 이제 20% 정도 동물성 단백질을 20% 이상 장기간 먹었을 때 그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캠벨, 또 토마스 캠벨 부자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2,400개 지역의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중국 연구라는 거대한 연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역학의 그랑프리다 할 정도로 역학조사하면은 이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를 굉장히 최고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원래 목적한 바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보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백질이 정말 꼭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걸 먹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와 부자 어린이일수록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로 인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질병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고기를 먹지 못한 채식 위주의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된 지역의 사람들일수록 더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20% 이상 먹게 되면 반드시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되어 있고 20% 이내로 두셔야 됩니다. 심지어 가장 성장기에 있는 무유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에서 7% 범위 안에 있는 단백질을 먹고도 아기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이 성인, 다 자란 이 성인들이 5% 이상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인간과 해부학적으로 99% 일치하고 있는 유인원들도 하루에 5% 미만의 곤충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노폐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섭취량을 10% 이내로 5%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줄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을 한 7년 정도 계속 아침에 씹어서 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그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과일을 씹어서 먹는 방법 외에도 조금 다양한 응용 방법이 좀 떠올랐어요. 그게 안전하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절대 즙을 내서 먹거나 과일만 갈아서 드시면 이 당분이 쪼개지면서 수분으로 바로 혈액으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갈아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착즙의 형태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야 위험한 게 없지만요. 그걸 습관적으로 했을 때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떻게 좀 다채롭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을 때 과일과 채소, 물의 비율을 1:1:1로 과일의 당분을 3분의 1로 희석시키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그리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배합으로 채소를 섞게 되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 파이토케미컬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몸에서 해독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도 하루에 13잔의 이 녹즙을 먹여서 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을 했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성분이 사과, 당근, 케일, 샐러리, 양배추 이런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독소들을 빨리 빼내고 해독 장기인 간과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스무디로 제가 클렌징 스무디를 여러 배합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몸에서는 독소를 배출하는 장기, 간과 장이죠. 이 장기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결국 과일과 채소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몸의 해독이죠. 해독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과일과 채소의 배합을 저는 스무디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스무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착즙해서 먹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착즙을 하는 순간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식이섬유는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암 환자처럼 하루에 7잔 이상 녹즙을 먹어야 될 때는 녹즙은 착즙해서 드셔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사람이 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처럼 많이 먹는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식이섬유를 제거하지 않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물의 비율을 1:1:1로 나눠서 스무디 형태로 다 드시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쉬운 예로 사과를 드실 때 사과와 당근, 사과와 양배추, 사과와 케일, 샐러리 이런 것들을 갈아서 드실 수가 있고, 바나나도 다른 과일을 가는 것보다는 바나나와 양배추, 바나나와 양상추, 또 바나나와 당도가 더 적은 아보카도 이런 과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할 점이 당분이 많은 것들끼리는 절대 갈지 않는다. 과일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채소를 같이 넣어서 당분을 희석시킨다. 식이섬유까지 같이 먹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빵이나 시리얼에는 대부분 주 성분이 포도당, 탄수화물인데요. 거기에도 거의 다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곡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포도당은 또 아밀라제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고,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서 당을 운반해줘야 됩니다.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화장기들, 췌장을 포함해서 소화장기들이 운동을 해서 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곡식, 빵이나 시리얼, 쌀밥이 됩니다. 곡식을 아침부터 드시게 되면 아침에는 이제 아직 에너지가 막 바로 내기보다는 좀 워밍업이 필요한 시기인데 소화시키는데 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뇌의 에너지원으로서 당이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화 장기들이 막 일을 해야만 뇌에 필요한 당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밥이나 빵이나 시리얼을 드시게 되면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과일은 씹는 순간 바로 포도당, 과당, 자당이 소화효소가 필요 없이도 바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포도당은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가 쌀밥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과당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리얼이나 빵, 쌀밥보다는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또 소화가 편한 음식이 바로 과일이 됩니다. 여름철 건강에 가장 보약으로 제가 포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름에 한 끼 식사로 한 3송이 정도 포도를 막 먹고 더 힘을 내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포도는요, 동양의 의서로 알려진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 이런 책에도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에는 그 보라색 성분 있죠?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심혈관 질환에 걱정이 되는 분들은 꼭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관 탄력을 올려주고 또 혈액을 굉장히 맑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이 포도가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또 해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름에 영양이 되면서 해독이 잘 되는 건강식으로 포도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과일과 채소만 먹는 클렌징 식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몸의 소화 장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가 쌀밥을 거의 주식으로 먹으면서 고기도 먹고 또 뭐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가공식품도 많이 먹었습니다. 몸에는 독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죠. 이때 몸에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하게 하면서 쉬어주는 효과, 그리고 쉬면서 영양을 같이 공급해주는 효과로 하루 클린징 식사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식은 그냥 과일과 채소인 거예요. 주로 그냥 과일만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뭐 사과를 충분히 드시고, 점심에 뭐 바나나를 충분히 먹고, 저녁에는 감이나 귤이나 그 외의 과일 충분히 먹는 식사법입니다. 이 과일을 주식으로 먹게 되면 소화효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 뭐 한 끼 정도는 사과와 당근이나 양배추를 갈아서 드신다거나,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드신다거나 해서 과일, 채소를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해독 효과를 높이는 것,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 이게 원데이 클렌징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지 마세요. 공복에 고구마를 먹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공복에 라면은 괜찮나요? 공복에 라면, 햄 이런 음식과 공복에 바나나, 어떤 음식이 더 해로울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게 돼요. 공복에 바나나를 먹어서 해롭다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주 간혹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구마나 바나나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은 자연의 상태가 가장 좋고, 고구마, 바나나가 라면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좋고, 공복에 원래 먹는 겁니다. 공복에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복에 우리 라면 먹고 쌀밥 먹고 빵도 먹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자연의 음식을 공복에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바나나를 먹었을 때 위험한 사람은 극소수의 그런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 고구마 먹었는데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는 공복에 과일이나 구황작물이나 채소 먹는 것이 가공식품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바나나를 매일 먹게 되면, 바나나는 특히 어떤 성분이 많냐면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고 근육 건강과 또 세포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죠.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나 베타카로틴은 이 점막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고요. 또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숙면, 잠을 잘 자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잖아요. 바로 바나나의 과당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무리가 없고 또 몸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바나나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효과들을 매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거리 이동이나 식사가 애매한 경우에는 늘 바나나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상비, 마치 약처럼, 상비 식사처럼 바나나를 식사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 점막 세포도 건강해지고 근육 형성에도 좋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바나나는 식사 과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과일 습관으로는 3가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맛있고 배가 부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제철 과일로 먼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과일 3가지를 찾아보는 것을 꼭 추천을 드려요. 남이 좋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과일도 있거든요. 특히 위산이 강한 분들은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사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거는 억지를 써서 해야 되고 고통스럽게 인내를 해야 되는 식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과일을 드시도록 추천을 드려요. 아침에 산이 많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바나나 드시면 괜찮고요. 단감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사과, 그다음에 요즘은 또 귤, 단감, 그리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과일이 또 파인애플이 있거든요. 저는 파인애플을 먹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지만 파인애플이 잘 이렇게 정리된 과일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내가 맛있고 행복한 과일은 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많이 먹을수록 굉장히 몸에 빠른 효과가 옵니다. 맛있는 과일을 3가지 정도 선택해서 드시는 법을 추천을 드려요. 대신 마치 뷔페식을 먹을 때처럼 이 과일 먹었다 저 과일 먹었다 혼합해서 드시기보다 3과일을 잘 접시에 담아서 한 가지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성질이 다 다릅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메론류 과일, 수박이나 참외나 메론 같은 이 과일들은 다 성질이 달라서 섞이면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가스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올 수 있어요. 또 차가운 성질의 과일, 따뜻한 성질의 과일, 또 성질이 다릅니다. 한 가지 과일을 다 드시면 그 과일 안에 먹는 동안에 섞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수분은 바로 흡수가 되고 아주 적은 양의 식이섬유가 쌓이고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크게 섞일 일이 없습니다. 윗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냐 하시는데요. 성질이 다른 것끼리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섞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먹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는 한 가지 과일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 또 소화기관이 진짜 약하다 하는 분들은 이 과일의 소화 속도인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침 과일 습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전 국민이 아침 식사 한 끼만 과일로 바꿔도 굉장히 건강하겠다라는 그런 큰 기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 캠페인, 아침 과일 식사 500g, 하루 중에 삼시세끼를 모두 다 바꾸고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강의를 들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 한 끼만 바꿔도 아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아침 과일 캠페인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